네, 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조영태 교수입니다.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이란 주제로 앞으로 4차례 연속 자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력 산업 구조와 연계한 그 전력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자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의 손양은 교수님, 서울과기대 유승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전력 수급 문제라든지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이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전력 도매 시장 가격이 그냥 200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력 수급이 우리가 역사상 지금까지 S&P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200원을 넘는 이런 경우는 볼 수도 없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 우리나라 평균 S&P가 70원 정도를 호가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130원, 140원, 150원 넘어가다가 급기야는 지금 2월 들어서 214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 211원에 이제 전기를 만약에 한전이 구입을 하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그걸 다시 시장에 팔 때는 그 반값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전력 산업 자체로서는 아주 심각한 수급과 발전 연료비의 어떤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국제에너지 시장 가격이 급등을 했고, 국제에너지 시장의 급등의 현상은 어떤 특정 연료에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화석 에너지에 이제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의 아주 급등세를 보였고, 일부는 뭐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공급 능력을 이제 극도로 좀 취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저보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자력이나 석탄이 원자력 2기, 그 다음에 석탄 한 6기가 폐쇄를 하게 되었고요. 인던 기저 전원도 가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시비 때문에 그 가동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석탄도 마찬가지로 이 미세먼지에 대한 제약 때문에, 계절 제약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원을 구성하는 가운데 아랫부분에 속해 있는 기저 전원의 양이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그 위에 있던 피크 전원도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가 S&P를 결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었고,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높은 그런 시점에 이제 이걸 겪게 됨에 따라서 아주 극도로 높은 그런 S&P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덧붙인다면, 지금의 상황은 이제 사실 재생에너지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외에 이제 REC의 가격도 지금 이제 50원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찍고 있어서, 사실 재작년에는 뭐 S&P 뭐 50원, 뭐 REC 한 2, 30원에서 7, 80원에 사실 재생에너지 전력이 거래가 됐다면, 지금은 뭐 S&P 뭐 200원, 그다음 REC 50원에서 한 250원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뭐 3배 이상 오른 상황이 되고, 특히나 ESS를 단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는 이제 가중치를 4.0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 구매 비용이 이제 400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앞으로 계속 좀 늘어야 되고, 올해 특히 많이 늘 텐데 이 전력 구매 비용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와 함께 또 태양광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의 또 가격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린 인플레이션을 사실은 뭐 작년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주니까 화석연료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그린 인플레이션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더블 그린 인플레이션, 즉 재생에너지의 가격도 함께 오르는, 그래서 화석연료의 가격도 오르고 재생에너지의 가격도 오르는 더블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아마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이 높아진 에너지 비용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좀 싸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오늘 주제인 전력 요금과 관계된 전력 시장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정부가 도입한 그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에 대한 초기라서 좀 평가하기는 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그 앞에 연료비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한 3-4배까지도 이제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늘어나고 배출권 가격도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좀 오른 상황에서 기후환경 비용도 재작년보다는 작년 올해 이제 높아진 상황인데, 그리고 연료비도 오르고 기후환경 비용도 올랐지만 현재 전기요금은 그대로인 상황. 즉 결국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의 뭐 분리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서 우리 또 송 교수님 하실 얘기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원가 연동제라는 게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료비를 연동해서 이제 전기요금을 매기자고 얘기할 때 1kWh의 전기를 생산할 때 연료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는 걸 갖고 따져보면 불과 40% 미만입니다. 40% 미만의 가격에다가 연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는 좀 과대평가할 수 있고요. 내려갈 때는 좀 과소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간 우리가 논의했던 게 뭐 3원을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를 가지고 못 올리게 되었고, 또 이번에는 이제 10원 정도를 더 올리느냐를 갖고 논의를 해서 아마 4월에 또 올리는 걸로 정해지긴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원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그런 단자리 숫자가 아닙니다. 뭐 2자리 심지어는 3자리 숫자의 비용 상승을 지금 겪고 있으면서 이런 정도의 요금 제도의 원가 연동이 좀 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뭐 태생적으로도 아주 어려웠지만 이 시행하는 처음에도 어려웠고, 또 앞으로 이게 과연 우리 지금 이 원가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느냐에도 아주 심각한 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도 선언을 했고, 전력 부분이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고, 그럼 이제 전기요금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그럼 이거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핸들링 해 나가야 되느냐, 이 구조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이 전력 시장과 어떤 산업 구조 문제를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가 이 전력 시장이 그 우리나라 수준의 어떤 경제를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 볼 때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아주 폐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시장을 자유화시켰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아주 경직적으로 한전이라는 단일 사업자가 모든 전기를 다 사서 그 전기를 모든 소비자에게 다 파는 그런 판매 독점의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판매 독점이 한전의 중요한 비즈니스의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매 독점은 거울에 똑같은 면인 게, 한쪽에서 보면 판매 독점이죠. 한쪽에서 보면 공급의 책임입니다. 모든 공급을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탄소 중립을 추진하게 되면 전기요금 비용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사회는 올바른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는 많은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느 날 발전소 문을 닫는다고 해서 새로운 대안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향한다면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달려들어야지 아주 기만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허언으로 이걸 계속 프로텍트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걸 반대로 그걸 이유로 이걸 안 된다고 주장만 하는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 지속하게 되면 이런 사업 자체가 갖는 큰 위기, 그다음에 그로 인하여 국민들은 더더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백업 시설에 대한 필요성들, ESS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이제 예상되는 적자가 뭐 10조 원 내지는 뭐 그걸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은 전체 비용의 87%를 이제 그 전력 구매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13%를 가지고 판매 조직도 운영하고 망도 운영하고 망에 또 엄청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투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차입을 하는데 이제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낮은 금리로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금리로 결국 돈을 빌려서
당장 올해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채는 늘어나고 우리 이제 후세들의 부담은 점점점 증가되는 이와 같은 좀 악순환 구조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경쟁의 도입, 그다음에 판매 뭐 이렇게 배점 분할 뭐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지만 이것이 과연 이제 도입이 됐을 때 과연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느냐 이런 구조 하에서 이런 이슈도 있고 판매 분할 경쟁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정말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한전이 그 망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공급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이 되면서 각종 공사의 시행도 원만한 이 시행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투자할 여력까지도 이렇게 막아놓는 이런 상황은 좀 극복이 돼야 한전도 운신의 폭이 생기면서 또 이 여러 이해 당사자와 함께 이렇게 좀 판매 부분의 어떤 경쟁 도입도 같이 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아다시피 탄소 중립 기술은 상당 부분 새로운 기술에서 혁신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많은데 사업자들이 다 적자에 다니고 비용을 제대로 못 받는 구조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매 시장 이게 이제 가장 그 아킬레스 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산업 구조를 조금 유연하게 바꾸고 역할 분담을 좀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규모 사업자에 의한 어떤 피해 같은 거 이런 걸 보지 않을까.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그런 우려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다른 생각해 볼 게 이제 규제 거버넌스 문제라고 생각해요. 많이 이제 끊임없이 이번 차기 정부에서 그런 얘기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규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뭐 시장으로 가든 안 가든 간에 하여튼 지금도 문제인데 그 먼저 좀 의견을 좀 주시죠. 해외 사례들을 보게 되면 미국을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 단위의 퍼크 너크라고 하는 이제 규제위원회가 있고 주 단위에서는 전력뿐만 아니라 뭐 가스라든지 뭐 우편, 뭐 통신을 전부 수도까지 다 묶은 PUC에서 이제 요금들을 규제를 하고 뭐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 이런 거는 이제 퍼크 너크 이런 데서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부는 있지만 별도의 규제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 독일도 보면 이제 에너지와 경제 관련된 부처가 있고 독립적으로 연방 네트워크 기구라는 데서 전력뿐만 아니라 또 남은 모든 그 네트워크 부분을 다 이렇게 요금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총괄하는 위원회가 있고 프랑스도 에너지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있으면서 또 별도의 규제위원회로서 CRE라고 하는 에너지 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는 영국도 보면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처가 있으면서 별도로 오프잼이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 규제 부처가 있고 전력 가스 시장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보면은 이제 뭐 그 경제산업성인가요? 그게 있고 별도의 전력 가스 시장 이제 규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결국 이 선진국들의 패턴들을 보면은 원래 그 진흥을 하는 부처와 별도로 규제위원회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과 예산이 독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의 의사결정 기구가 있고 그 의사결정 기구는 대부분 또 홀수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래서 반드시 결론이 나게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력과 가스를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예를 들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국책은행이 있고 그 밑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여기가 아주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듯이 적어도 요금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갈등 조정 이런 거는 그 별도의 규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사실은 저희가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워킹그룹에서는 권고안에 그 에너지 규제위원회 설립을 넣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이제 11월에 정부에 제출한 거에는 넣어놨는데 20년 5월에 정부가 발표할 때는 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공무원 수용성이 이제 약한 거죠. 산업부의 공무원 수용성이 본인들의 권한을 일부 내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규제와 관련된 이 권한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 지능과 어떤 심판의 이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분리시켜줘야 갈등 조정도 되고 어떤 요금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은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몰고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뭐 몇 프로로 해라 하는 것도 정부가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탄소 중립도 뭐 돈은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해야 되고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마치 전기요금은 누군가가 맘먹으면 싸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기요금을 싸게 해달라고 정치권에게 압박을 넣는 행위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돈 지불하지 않고 내 후손들이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취약한 그 가버넌스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도 전기위원회라는 곳이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도록 지금 모든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요금을 정하고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었죠. 그게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이 에너지라는 혹은 전력이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정치적인 힘이 압도하게 되면 아주 큰 왜곡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바꾸는 가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 건 불가피하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이 산업을 시장의 원리로 돌려줘야 됩니다. 보다 더 독립적인 가버넌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력산업 구조와 관련된 전력시장 개선 과제의 마무리 차원에서 못하신 얘기를 또 보완해 주셔도 좋고 또 미처 다루지 않았던 걸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주셔도 좋고 마치 이게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의 문제가 정치적 이념으로 비춰지고서 어떤 사람은 원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신재생은 이래 하자, 반대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 이미 지났고 안 된다는 건 이미 다 거의 규명이 됐고 그때 시절처럼 이제 좋은 시절도 아닙니다. 이제는 아주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절이 오고 있고 전력 수급도 발전 연료비도 아주 초유의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정치적 개입이나 갈등 문제로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갖고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런 어떤 전향적이고도 바뀐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거는 너무 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고 논의가 된 거는 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탄소중립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8월이었죠. 환노위도 여당 단독으로 그냥 통과시키고 법사위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그리고다가 8월 31일에 이제 다른 법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새벽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통과가 되면서 사실 충분한 논의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있었던 녹색성장 기본법에 들어가 있던 에너지 기본법과 관련된 법조항이 사라지게 되면서 국가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이 현재 미야 상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2030 NDC의 초안이 그 10월 8일에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딱 열흘 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열흘이 있었습니다만요. 발표된 8일은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즉 워킹데이 기준으로 5일밖에 논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그렇게 5일 만에 통과를 시켜야 될 그렇게 급박한 내용이었는지 과연 그렇게 추진했을 때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받으면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잘못하면 자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은 정말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신정부에서 반드시 될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얘기를 좀 종합하자면은 자기 정부는 수급 안정이랑 가장 기본부터 좀 착실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그 절차적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추면서 가야지만 그 갈등이 덜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까지 보면 두 말씀은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에너지 정책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가 좀 극복해야 될 과제이면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또 소신껏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첫 번째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